따라서 이제 이런 사상의 빈곤 현상에 대해서 따라가는 게 이론의 빈곤인데, 사상을 빈곤하면 이론을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이 빈곤하면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다. 오늘은 이런 정책 냈다, 내일은 저런 정책 냈다, 왔다 갔다 혼란을 걷어가죠. 뭐 지금 당장 국민 일인들에게 기본 생활비 논의가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질적으로 다루는 정당은 저는 못 봤습니다. 야, 그게 재정에 부담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도 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빈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우리 헌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 헌법 고치자. 우리 국회의장이 이번 회기 중에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합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은 현재 헌법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헌법을 9번 바꿨습니다. 9번 바꾸고도 아직 문제가 많다. 이런 국가가, 체제가 튼튼하게 설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한국 체제가 위협을 받는 것도 다 이런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 빈곤이 가장 두드러지는 우리 헌법인데,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적 입장에서 제가 보는 헌법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 헌법이 결정된 배경을 보면 알아요. 언어와 제도라고 하는 게 전통과 문화를 만드는데, 제도는 인간이 만들죠. 그러나 제도가 일단 만들어지면 인간이 그 제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제일 어떤 거 하느냐? 헌법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제도, 법령, 정책이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이게 다뤄져야 된다고요. 만약 헌법 정신에 어긋나면 그 제도, 법률, 정책은 위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헌법이고 제도는 제도고 정책은 정책이고 법률 다 지금 못 들어옵니다. 위헌 요소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나라. 헌법을 가볍게 보는 것도 하지만 헌법 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이 한 국가의 모든 제도, 정책, 법을 만드는 이 바탕이 되겠네.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 제도도 법률도 정책도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헌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는 거는 헌법을 만들 당시의 상황을 뒤돌아보면 알아요. 헌법을 만들 당시의 상황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갑자기 해방이 돼가지고 미군정하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이제 만드는데 소위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모방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준비가 많이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기간도 짧았고 또 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하다 보니 그야말로 비빔밥 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헌법은 보시면요, 족보가 없는 헌법입니다. 뭐 흔히 미국식 정치 제도를 본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고 또 내각제 요소가 포함된 대통령제다. 그리고 혼합 헌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왜 우리 헌법이 이렇게 된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헌법을 만들 때 이제 국회 선거부터 먼저 하고 그 재헌 국회죠. 거기에서 이제 헌법 기초위원이 30명, 그 다음에 헌법 기초위원을 뒷받침하는 전문위원 10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작업을 하는데 이 기초위원, 전문위원을 통틀어서 서구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 서구 근대 입헌체제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깊이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고 또 현지에 가서 리서치한
돈도 별로 없어요. 이은추 씨 같은 건 미국 유학하고 이승만 대통령 미국 계셨지만은 뭐 이 대통령께서 직접 헌법에 참여하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전부 다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서 교육받은 법조인, 관료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 기초 만드는 전 과정의 좌장이 누구냐 하면 일본 시대 변호사였던 가인 김병로, 이인, 이 두 분이 이제 뭐 좌장 역할을 하신 것 같고, 실제 실무진에서는 유진호 박사, 일제시대 법학을 전문한 분이죠. 그 다음에 권성열, 일제시대 변호사 출신이죠. 그 다음에 윤기중, 뭐 이분은 약간 사회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분도 일제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된 관료 및 변호사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 헌법을 만드는 기간에 참여하는 인원들에게 배포된 참고 자료는 책 한 권이에요. 10여 개의 선진국의 헌법을 모아놓은 책 한 권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서구 근대 국가들이 수백 년 해서 고생해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겉모양만 가지고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 초고속으로 만들었습니다. 40일 만에 1948년 6월 3일부터 7월 10일 약 40일 동안에 헌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전 의회에서 3독회를 거쳤습니다. 다 설명하고 다 의견 교환을 했겠죠. 그런데 속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중요한 우리 유사일에 최초의 입헌 민주공화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심각한 논의를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 좀 퀘스천이 많습니다. 왜 남기지 않았을까? 어쨌든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유진호 박사께서 아주 해고를 썼습니다. 헌법 기초하면서 관계했던 해고를 썼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참고한 이 문헌을 다 적시해 놨어요. 9개 같은데 보면요 이렇습니다. 조선 임시약헌, 이게 1947년 군정하에 입법위원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보고, 이게 1948년 4월달 군정장관 하지 장군에게 보고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강령 1940년 임정에서 만든 안이야. 그 다음에 조선민주공화국 임시약법, 이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보니까 민주주의 민족전선 뭐 이런 정치단체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법, 이건 그 당시 민주 인사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1947년 2차 미소 회의 때 그거 요구한 게 있다고. 너희들 이거에 대해 답변 내라. 각 정당이 제출한 답변 내용이 있어요. 그거. 그 다음에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의 헌법, 북한 헌법을 참고를 했다. 그 다음에 각 정당의 정강 정책.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The Korean Constitution, 미 군정청의 우드불 고문관이 제출한 미국 첫 안이에요. 근데 이게 기록이 부실합니다. 이 군정 우드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든지 활동했다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참고를 해서 만들었는데 자기가 기초하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안으로 압축돼서 하나는 신익희 선생님께서 기고하셔가지고 군정하에서 내무장관인데 일제 고등문관 파산 관료들 뭐 장경건, 김길중 뭐 이런 분들 데리고 한국 헌법이라고 하는 초안을 만들었어요. 신익희 선생이 구성한 그 행정위원회가 만든 소위 한국 헌법 1946년에, 그 다음에 우리 유진호 선생님께서 법전 편찬위원회
헌법 기초를 앞두고 제출한 내용이 소위 헌법 초안. 이 두 개가 이제 믹스가 돼서 탄생한 게 첫 헌법인데, 이 행정위원회에서 만든 이 헌법의 근거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그리고 중국의 뭐 오한 헌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참고로 해서 작성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당시 재헌에 참여했던 기초위원회나 전문위원은 일본이라고 하는 창구, 중국이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본 사람들이지 직접 그 지역에서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은 없었다. 다시 이야기해서 식민지 시대 일본의 영향을 받은 헌법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나 보시면 국가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기초인 가운데 막시스트도 있었고 사회주의도 있었거든요. 마다 전향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사회주의 요소, 특히 경제중앙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자, 이게 여기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광복절은 있지만 건국일은 없습니다. 국경을 보세요. 지금도 시비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정이 법통이 있다고 했을 때 남한의 우파 신문들이 비판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지 어떻게 김이 3.1운동 후에 독립 건국 기념일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헌법을 보면 이미 시비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재헌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김이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해서 건국했잖아요. 이걸 독립국가 재건이라고 했다고. 신생국가의 건국이 아니고 임정의 법통을 둔 재건 국가다. 뭐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뭐 내가 헛말했나? 그런데 그러면 지금의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잇는다. 이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임시정부가 건국의 법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그대로 두고 시비를 하고 있다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지식인들이 웃은 거 아닐까요? 이게 대학교 가서 법학 공부하는 사람 보면 알 텐데 문재인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고. 그게 좌파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헌법을 바뀌었죠. 법을 전공했으니까. 그런데 미국 헌법의 전문을 보세요. 미국은 160년에 걸친 영국 식민 지배, 온갖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독립전쟁에 피를 철철 흘렸어요. 영국에 승리했다고. 그럼에도 헌법 전문에 그따위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보편적 가치, 자유, 인권, 정의, 평화, 평등, 안정, 번영 이런 게 있다고. 우리는 꼭 중요한 문서에 사족을 답니다. 과거의 원한을 불러일으키는 것, 과거의 갈등을 다시 되살리는 이런 걸 늘 전제를 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극복해서 나가야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일본의 경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개헌은 불가피합니다. 그건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앞으로 개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저 일본 경우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1868년 대정봉환을 그래요. 소위 막부의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준, 봉환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입헌체제가 생명이 아닙니다. 입헌체제로 출범을 하는데 21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40일 만에 헌법 만드는데 일본은 21년을 경과하면서 메이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서구 근대 국가에 대한 경험이 없는 나라니까 배워가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제 봉환한 다음에 7년 동안에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현 동경대학교 전신이 뭐 했냐? 서구 계몽사상가 책들, 뭐 서구 정치사 전부 다 수입해서 번역해서 출판해서 다 지식인들이 활용하도록 했다가 그러면서 입헌체제인데 군주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레디컬하게 군주체제를 없앨 거냐 뭐 많았어요. 그거 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7년 후 1875년에 비로소 이제 결정한 거야. 점진적으로 입헌체제를 준비해서 1890년에 의회를 개원한다. 하나의 명으로 앞으로 준비해서 1890년 입헌체제를 수립한다. 그러면서 또 5년이 걸렸어요. 5년 동안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파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자유주의 헌법을 만들자는 세력과 입헌군주로 가야 된다 하는 세력과 심각한 논의가 있으면서도 계속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 원칙이 결정된 다음 5년 후에 천황이 우리가 잘 아는 또 히로부미에게 당신이 전문가들을 데리고 구로파에 가서 입헌체제를 보고 오라고 하는 거네요. 조사하고 연구해서 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82년에서 83년 1년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일행이 9명이라고 그래요. 데리고 런던, 파리, 베를린, 비엔나를 방문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책하고 조사하고 한 거야. 만나고 이야기하고. 독일에 가서 일본은 처음부터 독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독일이 이게 빌헬름 황제 중심의 입헌 군주 체제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헌법, 입헌 체제에 대한 강의를 44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당대 유명한 법학자. 그리고 그 44번 받은 강의로의 상당한 부분이 지금도 남아있대요. 비스마르크를 만나서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때 비스마르크가 한 말이 당신네들 천황 내각 이회에 있는데 내각하고 이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특히 강조한 게 절대 예산과는 이회 주면 안 된다. 돈 쓰는 거. 아마 이 영향을 일본을 통해서 우리 재원 의원들이 받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의 이 헌법 내용을 보면 예산과 관련된 대통령 권한이 아주 집중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현황 중심, 내각과 이회가 밸런스 있는 입헌체제. 89년에 완성을 했다가, 그리고 결정했다가, 거기에 따라서 1890년 최초 방침대로 헌법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배울 점이에요. 우리가 처음은 시간이 없어서 못 배우더라도 그 이후에 뭐 일본 사람 이상으로 매달려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걸 확립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리는 뭐 온갖 일 때문에 전쟁하고 가난하고 뭐 하여튼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일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훌륭한 선생 만나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마오가 사범학교에서 당대 아주 훌륭한 선생을 만나서 영향을 받았다. 베이징에 가서 막스 레닌주의의 선구자를 만났다. 스승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진독수의 책을 읽었다. 좋은 선생 만난 모범생은 성공합니다. 왜냐면 나쁜 선생 만나서 뭐 제대로 못 배우면 성공 확률이 적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의 국가를 흉내 내려고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못을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조사해 본 결과 미국 모델이야 하면 그 미국 모델을 천천히 해부해서 우리 문화 전통에 맞게 이걸 재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죠. 일본은 메이지 헌법에 족보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헌법 마무리할 때 베를린에서 자기들에게 강요했던 법학자 이삭
알버트 모스를 외무부 자문을 불러가지고 그 헌법에 최종안을 자문받았다고. 그래서 메이지 헌법은 모스 헌법이다. 이렇게 딱 모스 박혀 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메가드가 이제 고칠해서 만든 게 오늘날 헌법인데 그 메가드 헌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나라 헌법인지를 모른다. 보니까 뭐 중국 것도 섞여 있고 일본 것도 섞여 있고 뭐 미국 것도 섞여 있고 네? 따라서 우리가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헌법을 만들 수 없었다. 이건 앞으로 교훈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 모델을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각제 하려면 저 개인적으로는 독일이고 대통제 하려면 미국이에요. 뭐 다른 데가 찾아보세요. 우리 김형호 국회의장 때 의뢰해가지고 뭐 헌법연구원팀이 미국은 안 가고 보니까 포르투갈 뭐 그라파에 갔다 왔더라고. 그러고 갔다 와서 특권 보고서에는 가만 보면 이런저런 했는데 이원 정부제 하자 뭐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걸 깊이 해야 되는데 따라서 이 우리 헌법이 만들어지는 배경부터 완전한 헌법이 탄생할 수 없었고 그동안에 9번 헌법을 바꾸면서도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국가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 행정부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여기까지 견디고 오다 보니 정치 건대화도 안 되고 법치 건대화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모순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하면 이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상권 분립의 원칙과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 원칙이 상당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 독립 부분도 상당히 허술하고 특히 행정부 의회 분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 면에서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모순, 첫 번째가 상권 분립 원칙이 무너져 있다. 그러다 보니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하는 게 결정적 결함입니다. 어떻게 무너져 있나? 행정부 의회예요. 따라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해도 저항적 대통령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주의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이걸 놔놓고 대통령 권한을 둘로 나눠 가지자. 그러면 저항적 대통령이 없어진다. 죄송합니다. 이원 정무론을 주장하는 분들 앞에 그거 하자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거 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나 최근에 국회의원 출신들의 모임 헌정회 개헌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한양대학 로스쿨 명예교수 이은영 교수가 헌정지 잡지에 최근에 썼어요. 제왕적 대통령을 이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 부분을 해놨는데 입법권, 대통령이 갖고 입법권이 뭐냐?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큽니다. 그 다음에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내각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이건 상권을 무시하는 거죠. 구실은 간단합니다. 뭐 우리 내각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둘 수 있다. 책임 총리를 갖다 놓고 내각제를 하는데 우리 총리는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총리지 국민에게 책임지는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구실로 써먹은 거죠. 그 다음에 비입법권, 내각 구성권, 내각 해산권, 강력 임명권, 그 다음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관위원장, 뭐 대통령 시행사한다 되잖아요. 따라서
대통령 상권 위에 올라서 있다고. 이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론이 빈곤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참고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구상에서 민주공화국 체제를 가장 오래 한 나라가 미국이니까요. 또 국가가 번영했고 강력해졌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께는 법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대통령께 법안 제출권 줬다가 지 멋대로 법 만들면 대통령 권한이 커지니까요. 예산 편성권 주지 않습니다. 잘못 줬다가는 돈을 지 만들었으니까. 감사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법안 제출권, 예산 편성권, 실질적 감사권 행사, 강력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미국은 다 그걸 연구해서 다 그런 조치를 했는데 만약 우리 재헌 의원들이 그런 걸 연구했다면 이런 헌법은 안 만들었을 거예요. 이런 데서 흔적이 난다고.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대만 특히.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할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돈입니다. 그렇다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지만 따라서 국가는 세입 세출, 이 재정 집행을 세밀하고 확실하고 정확히 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고 이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돼 있다고.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 갖고 있죠. 예산 집행권 갖고 있죠. 실질적 감사권을 행사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돈을 마음대로 써도 끄떡없는 대통령이야.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면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뭐 당장 감사원 독립 문제가 시끄러운데, 그럼 미국은 어떻게 돼 있나? 다 이회가 갖고 있다고. 대통령 당신은 예산 집행만 해. 우리가 다 법 만들고 예산 편성해 줄게. 그리고 당신이 돈 쓰니까 당신이 감사하면 안 돼.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미 의회는 예산처가 있습니다. 한 250명? 이 사람들이 이제 예산과 관계된 자료를 모아서 상하원에다 제공을 해요. 그 다음에 의회는 감사원이 있습니다. GAO라고. 그런데 이게 의회 소속입니다. 그럼에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치한 게 있다고. 우선 감사원장의 임명 과정이 상하 양원 합동에서의 그 추천위원회 구성돼요. 8명이라고 그래요. 8명이 모여서 감사원장 후보 3명을 추려서 대통령에게 올린다고. 그럼 대통령이 그저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외에 통보하면 이외 상하위원이 합의해서 결정한다고. 그리고 임기는 15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감사원장은 절대 해임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누가 해임할 수 있나? 이외에서 탄핵됐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특별히 법적 제재를 받았을 때만에 감사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은 이외 소속이지만 이외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국가기관을 감사하고 국가 정책과 활동을 감사하고 정부의 회계 감사 기준을 제시하고 GAO는 강력합니다. 자기가 감사하는 도중에 진행 중인 정책 예산 낭비가 막 잘못됐다면 그대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는 정부 기구를 만들고 뭐 하는 거 함부로 못하게 감시위원회 있다고. 그래서 뭐 위원회 만들겠다. 그 돈 드는 거야? 하면 이외야 체크하고 경제를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정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할까요? 막 만든다고. 대부분 다 돈을 쓴다고. 그런데 결과는 별로 없어요. 다 정치적 위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 때 아주 큰 사건 때문에 참사당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4년간 돈 쓴 게 약 548억 가까이 돼요. 그럼 결과는 별거 없어요. 이것도 국가 제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국회가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태는 여러 가지지만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상 큰 권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제도를 소개를 했는데, 제가 있을 때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2위하고 싸웠다고 상동의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양반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레이건을 냈다 공격하니까 이랬습니다. 여러분 나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도장 찍지 않으면 한 푼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 나보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김정숙 여사께서 인도 방문하면서 사학을 썼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치 감사다 해서 지금 감사원 독립가 시끄럽죠? 사학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원 독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돈 쓸 수 있는 구멍이 많습니다. 국정원 공작 관련된 예산은 세목을 비밀에 붙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자, 실무자, 국정원장 아니면 그거 볼 수 없다고. 그게 돈이 수천억, YS 때 그 돈 떼가지고 선거하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돈 쓸 수 있는 구멍이 뻥뻥하다고. 여기에서 이제 감사원 독립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우리 국회 상이나 또 정기국회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국회 있어봐서 알죠. 저 예산 평가위에 있을 텐데 국회 처음 가서 결산 보고 한대요. 수를 이만큼 갖다 놓고는 우리는 볼 시간도 능력도 없어요. 그냥 뚝딱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예산결산위에 가면 자기들 따지지만 거기에 전문가보다는 다 정치인들, 패거리들 앉아가지고 결국은 총액을 놓고 예약안에 정치적 타협으로 끝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겁나는 게 국세청 조사입니다. 세금 관계야. 돈 속이는 거는 절대로 미국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구멍이 빵빵 나 있다고. 왜? 헌법에 행정무위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감사원이 헌법기관 독립이다. 최재형 의원이 와서 감사원장 출신인데 이야기하던데,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국회 예결위나 상임위는 그건 헛거예요. 전문 인력도 부족이고, 시간도 부족이고, 능력도 부족이야. 결국은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감사원에 감사해라. 아니면 정치적 사건을 감사해라. 이렇게 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 알면서 감사원 독립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 다 해놓고 국민 보고는 떠든다고요. 이거 국민 속이는 거예요. 몰라서 감사원 독립 문제를 이 사람들이 떠들겠습니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우파 정권, 좌파 정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를 우리가 보면 얼마나 헌법에 개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두 번째가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닥스함터예요. 국정감사는 이게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권력 과시하는 자리고, 정치적 개인이 자기 선전하는 자리고, 갑질을 만끽하는 자리가 감사 자리고 감사 기간이에요. 생산되는 거는 빈약합니다. 나중에 싸움하다 감사 끝난다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몰리면 지금 감사 중단돼 있는 것 같은데, 원래 20일 하자 해놓고 싸움 한 대 시간 보내고 남은 거 며칠. 그럼 오늘 오전에는 한전, 오후에는 대덕. 앉으면 이만한 서류보따리 하나 갖다 놓는다고. 그걸 언제 봅니까? 이게 국정감사예요. 미국까지 가서 대사관 감사하고, 여기에서 기업인들을 아무런 제도, 구체적 사항도 없는데 부른다고. 기업 총수들은 국감에 안 불려가려고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늘 그랬다고. 기업이 왜 나를 불러요?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죠. 했다가는 골치 아프니까. 제대로 나라면 당장 이야기할 겁니다. 공무원이 어떤지 아십니까? 작년에 감산 지적사항을 어떻게 시정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그리고 장관은 감사장에서 이게 뭐 나쁘고 지적하는 게 문제라 언론에 터지면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죽을 지경이고 또 다음 새로운 감사 대비하는 준비도 몇 개월 걸립니다. 하루 이틀 안 해요. 그리고 세종시가 어딥니까? 와서 밤늦게까지 기다리다가 또 갔다가 왔다. 시간, 노력, 인력, 돈 낭비하는 게 국정감사다. 이게 유신헌법에 없어졌다가 87 헌법에 다시 살아났어요. 국회의원들 자기들 행사를 하고. 이건 국가를 위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특권 행사에 근거라고. 특히 이게 문제되는 게 사법부 독립. 국정감사에 사법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회가 사법부를 감사한다고. 왜 이게 상권 분립이에요? 정면으로 상권 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뭐 좋다고 하는데, 다음 헌법 때는 이거 없애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정치판도 조용해지고, 평소 상위에서 하면 된다고. 상위는 1년 12달 해야 돼요. 꼭 국정감사에서 망신 주고, 행세하고, 괴롭히고, 뭐 결과는 별 거 없고,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이게 왜 그러냐? 헌법에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